빵의 공정별 작업 과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반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의 반죽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죽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빵의 반죽법, 스트레이트법과 스펀지법에 대해서는 따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반죽하기의 전반적인 이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법 반죽하기의 수행 준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법 반죽하기. 스트레이트법 반죽 시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사용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빵을 반죽할 때는 온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빵의 반죽 온도는 사용수의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수의 온도 조절 능력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반죽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반죽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반죽을 빠르게 하면은 마찰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반죽기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그 상대적으로 조금 천천히 반죽되면서 글루텐이 잘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죽의 특성에 따라서 반죽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반죽 정도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서 반죽의 정도가 다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제품 특성뿐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도 반죽 정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상 스트레이트법 반죽하기.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스트레이트법을 비상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드는 방법을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라고 합니다. 이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특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스트레이트법에 비해서 제품의 완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빵에서는 발효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효의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것이 완제품의 완성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스트레이트법에서는 완제품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발효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트레이트법 반죽하기와 비상 스트레이트법 반죽하기의 수행 준거, 여러분들 어떤 것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전철이 되었으면 반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죽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루텐을 만들어서 빵을 부풀게 하여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는 겁니다. 반죽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배합 재료를 균일하게 또 분산하고 혼합하는 것이 바로 반죽하기의 목적입니다. 밀가루에 물을 충분히 흡수시켜서 밀 단백질을 결합시켜서 물과 함께 글루텐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반죽입니다. 이는 글루텐을 발전시켜 반죽의 가소성, 탄력성, 점성을 최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믹싱 초기에 고속 믹싱을 하게 되면은 가루와 물의 접촉면에서 글루텐이 빠르게 형성되어서 내부로 들어가려는 물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밀가루의 단백질과 결합하지 못하면은 글루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믹싱 초기에 고속으로 반죽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전체적인 반죽이 늦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죽의 물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전체적인 고른 반죽을 만들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 130페이지에 빵반죽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빵반죽은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물리적인 것은 점성, 반죽이 끈적거리는 상태를 얘기하죠. 탄성,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탄성이 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 겁니다. 점탄성, 점성과 탄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잡한 반죽의 대표적인 성질이 점탄성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덴의 작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장성, 반죽이 국수처럼 쭉쭉 늘어나는 그 글루테닌의 작용입니다. 신장성은. 경점성이라 해서 점탄성을 가지고 있는 반죽의 경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글리아딘의 작용이랍니다. 화학적인 특성으로는 반죽은 분자 수준에서 3차원의 상호 결합 방식인 단백질 종합체로 5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SS 결합과 수소 결합이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상세하게 분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231페이지에 반죽의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픽업 스테이지, 클린업 스테이지, 디벨롭먼트 스테이지, 파이널 스테이지, 렛다운 스테이지, 블랙다운 스테이지 이렇게 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빵들은 최종 단계, 그러니까 글루텐이 잘 늘어나서 윈도우 테스트, 창문 테스트를 하게 될 때 얇은 피막이 손금까지도 보일 정도로 잘 늘어나는 단계를 최종 단계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죽을 처음 P급 단계에 끌어올려서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뭉쳐지면서 바닥이 약간 볼, 그러니까 믹싱 볼 바닥이 약간 깨끗해지는 클린업 단계를 거쳐서 다시 바닥 볼 바닥에 반죽이 묻으면서 글루텐이 형성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반죽 볼에 반죽이 묻어서 글루텐이 발전돼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다시 바닥이 깨끗해지면서 글루텐이 최상으로 발전될 때 그것이 바로 최종 단계인 겁니다. 이런 반죽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제품마다 내가 이 반죽은 어느 단계까지 반죽을 해서 오븐에서 구워낼 때까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글루텐이 자꾸만 발전해서 찢어지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최종 제품이 구워져 나올까, 이러한 기준으로 반죽의 발전 단계, 최종 단계, 어떤 빵들은 렛다운 단계에서 반죽을 수도시켜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상태를 내가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만이 제품에 따른 반죽의 최종 단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빵들은 작업 과정이 짧고 최종 성형을 하는 공정이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러한 제품들은 모두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내가 작업 과정이 또 중복돼서 밀어 편다든지 계속 밀어 펴서 뭐 휴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빵이라면 클린업 단계나 발전 단계 초기까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보통 이 빵은 최종 단계까지 반죽하는 빵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빵을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죽을 조금 덜 해서 수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31페이지에 꼭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길 부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밀가루의 수화에 대해서 교재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밀가루의 수화는 여러분들이 수화 그러면은 조금 이해력이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쌀이 밥이 되는 것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쌀로 밥을 할 때 쌀을 물에 불렸다가 밥을 하면은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쌀 속의 전분까지도 불리는 시간에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중에 열을 받아서 호화, 즉 밥이 잘 되기 때문에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분의 호화는 바로 전분이 물을 먹고 열을 받아야만이 호화가 되는 겁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의 수화라는 것은 밀가루가 물을 충분하게 먹은 후에 열을 받아야만이 호화가 잘 돼서 우리 입에 거슬리지 않는 식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의 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씩 읽어보고 이해를 높이길 부탁합니다. 자, 다음은 손상전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손상전분은 손상전분이란 말이 약간 어려워서 어디에도 잘 나오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전분이란 밀가루를 재분할 때 밀가루를 밀을 빻아야만이 밀가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밀가루를 재분하는 과정 속에서 밀의 전분의 채소 입자가 기계적 현상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을 손상 전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밀가루에는 4% 정도의 손상 전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분의 분자가 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은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상 전분은 보통 전분보다도 물을 더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흡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져 버리면 발효 도중에 손상 전분이 흡수한 물은 다시 밖으로 뱉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이 끈적거리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 전분이 몇 퍼센트 정도 들어있는 밀가루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전한 전분이 손상 전분으로 대치되면 흡수율이 약 5배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손상 전분이 과도하면, 그러니까 밀가루를 재분할 때 깨어진 입자가 너무 많은 그런 밀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물을 나중에 뿜어내서 올바른 제품을 만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손상전분은 어떻게 하느냐? 밀가루에 원래 손상전분이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다 하고 나옵니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는 수화 정도에 따른 제빵 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수화가 부족하면은 되고 수화가 가다 하면은 너무 질다, 이런 뜻도 되겠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해야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들 한번 읽어서 이해를 하길 부탁합니다. 자, 반죽의 온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반죽의 온도 조절은 여러 가지 변수 요인에 따라서 온도를 조정한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죽은 27도 내외에서 어, 이스트가 활동하기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27도 내외로 반죽 온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반죽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찰계수, 계산된 물온도, 얼음 사용량 등등의 공식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설명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대면 수업에서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찰 계수는 뭘지, 계산된 물온도는 뭘까, 얼음 공식은 어떻게 되지 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길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죽이 끝이 났습니다. 반죽이 끝나게 되면은 적정 반죽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죽이 최적 믹싱인지 오버 믹싱인지 언더 믹싱인지 상태를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과서 238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최적 믹싱, 오버 믹싱, 언더 믹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버 믹싱이란 반죽을 너무 많이 했고 언더 믹싱이란 반죽을 좀 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하면서 보길 부탁합니다.